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해에 있는 2021년 식품위생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숙한 과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식품위생직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요, 뭐 영양사나 위생사라든지 아니면 식품기사라든지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들에 보면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 과목이 꼭 들어가 있냐면 식품위생 과목이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 과목이 정말 친숙한 과목, 그다음에 이 식품위생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좀 쉽게 접하고 그다음에 또 쉽게 생각하기 쉬운 과목이 바로 식품위생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보다는 좀 쉬울 거다,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되게 평범하지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놓치기 쉬운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영양사나 위생사나 식품기사, 산업기사하고 좀 방향성이 다른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마냥 쉽지만은 또 아는 과목이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영양사나 위생사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좀 광범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론뿐만 아니라요. 기본적인 이론,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나 뭐 이런 위생사 시험 봤을 때 했던 그런 기본적인 이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양사나 위생사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과목이 따로 있고 법규 과목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련 법령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될 게 더 늘어났죠. 그래서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경기도 문제가요. 이 기본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나오냐면요. 시사적인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에 좀 이슈가 됐던 것들,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어떤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시사적인 거라고 해서 뭐 우리 일반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아니라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요. 관련된 사항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그냥 요만큼만 공부해야 될 게 이만큼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많이 접하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이론서 같은 것들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봐주시면 좋으냐면 홈페이지라든지 웹사이트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품위생과 관련된 이게 좀 봐두면 좋은 게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는 게 좀 좋은 것들이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라든지 식품안전나라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뭐 식중독이라든지 식중독과 관련 통계 자료, 그다음 식품위생 위생 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거기 올려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식품위생은 접하기는 많이 접해봤지만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과목이 이 식품위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품위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시사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걸 들어라 그러면 조개젓이요. 그러니까 조개젓 때문에 A형 간염이 발생을 했고요. A형 간염이 2019년 발생하고 2018년 발생한 그걸 봤더니 환자 수가 8배나 증가를 했어요. 끝내는 8배. 이제 상반기엔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하반기 가서 이제 잡히면서 이제 한 8배 정도로 증가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이런 A형 간염, 조개젓과 관련돼서, 이런 A형 간염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항상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때 그런 걸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귀를 열어두고 봐주시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아니라 좀 큰 사건들,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뭐 코로나19는 가능, 당연한 건데, 코로나19가 직접적으로 우리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대신 우리가, 이 코로나 요 상황이 오면서 열심히 뭘 했냐면 방역을 하고 소독하고 살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독, 살균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살균 소독을 이렇게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좀 다른 문제들이 많이 적어진 편인데, 안산에서, 그 안산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 좀 대대적으로 터졌죠. 우리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장관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된 거 그거 큰 이슈잖아요. 상당수의 많은 많은 아이들이 또 감염증이 발생을 했고, 또 일부는 이제 투석까지 가야 되는,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큰 사건이 됐던 것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을 끝내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원인 식품이 뭔지를 밝힐 수가 없었죠. 이게 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인지 아니면 흙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식품을 통해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보존식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요, 보존식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보존식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한 30만 원 벌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산 어린이집도요 30만 원 처벌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변경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사적인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오는 문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기본 이론도 해야 되지만 이런 관련 법령, 시사적인 것도 같이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면 경기도도 그렇긴 하지만은 다른 지역들도요, 다양한 유해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점점 문제들이요, 기본적인 문제들도 나오지만 정말 구석구석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마 이런 것도 나올까? 이런 거 나와?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좀 폭넓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책 한 번들 다 펴보셨나요? 책 이쁘게 나왔죠. 여러분 거기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셨나요? 자, 이 책은 목차를 한번 좀 펴보실래요? 목차. 자, 목차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 9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부터 해서 식품영업소의 위생관리 파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식품위생직이라는 과목이 식품위생직의 식품위생은요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20문항 중에서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면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파트요.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라든지 위생의 개요, 그 다음에 법규, 요 파트에서는요 보통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두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교육청 시험도 있죠. 교육청이나 지방직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경기도에서는 한동안은 좀 안 나왔다가 요즘은 또 계속 꾸준히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예전에도요, 꼬박꼬박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됐던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혹 안 나오긴 하지만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2020년 경기 문제는 정말 이례적으로요, 세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런 세 문항까지 나오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이름은 간단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정말 많아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도 해야 되죠. 오염 지표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부패와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살균 소독이라든지, 부패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항수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식중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식품과 미생물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량이 보통 요즘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많게 보면은 4문항까지 뭐, 그러니까 방사선 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면요. 한 4문항까지도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게 나오면 문제, 솔직히 적게 나오면 한 2문제까지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3,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경향으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식중독 파트죠. 여러분, 식중독 하면 세균성 식중독도 있을 거고요. 바이러스성도 있을 거고요. 자연독, 그 다음에 화학성, 곰팡이 독에 대한 식중독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요. 적게는 8문항이지만 많게는 10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는 파트가 바로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세균성이 좀 많이 나오면 뭐 화학성이 좀 줄어든다든가 화학성이 좀 많이 나오면 뭐 나머지에서 이제 좀 줄어든다든지 해가지고요. 보통은 여기에서 한 8문제에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식중독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요게 얘네들은요. 감염병하고 기생충인데요. 감염병, 기생충, 그리고 위생동물 요 파트인데 이 솔직히 위생동물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매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고요. 어쩌다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이 감염병하고 기생충에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옛날에는 보통 감염병에서도 한 문제, 기생충에도 한 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점점 식품위생에서 감염병과 기생충의 중요도가 점점 떨어져요. 식중독이라든지 식품과 미생물 이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예전보다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항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문제 내지는 각각 한 문제 해가지고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병과 기생충 이 파트는 한두 문제가량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 식품 첨가물 파트 있죠. 그럼 이 식품 첨가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가량이 출제가 되어서 꼬박꼬박 한 문제는 나오는데요. 많이 나올 적에는 몇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냐면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검사. 이 식품위생 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식품위생 검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가량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거나 아예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경기도 시험 문제에서 식품위생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많이 나올 적엔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2010년 이전에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점 이 식품위생검사 파트에 나오는 문항수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보통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해썹인데요. 근데 여기 해썹에 저희 책에는 이 해썹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유전자 변형식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위해평가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도요. 유행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세균성 식중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세리우스가 되게 유행할 적에는요. 한 시험에 연달아서 한 3번, 4번 정도가 세리우스가 꾸준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좀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유해평가가 요 몇 년 유행처럼 좀 꾸준히 나왔었긴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요 파트를 묻게 되면은 보통 해썹은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돼요. 근데 요즘에는 선행요건관리 있죠? 그 선행요건관리와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품 영업소의 위생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설 설비와 관련된 위생관리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시설의 시설 설비와 관련된 위생관리와 관련된 내용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로 이
그 교육청 시험 문제 있죠? 교육청 시험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도 안 나왔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이제 20문제 가량이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데 어느 쪽에서 좀 하나에 많이 나오면요 다른 파트에서 좀 문항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그럼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는 계획이 쓰죠. 아무래도.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한 문제라도 놓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다도 어느 부분을 다 공부한다 그래도 정말 그 깊이 좀 파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험 문항에 요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경향을 좀 파악해 두시라는 거예요. 경향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론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이론 수업이 여러분 3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기본 이론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3달 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달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기본 이론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본 이론 이 기본 이론 일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3달 동안 기본 이론반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반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12월 달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요. 문제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제풀이는 어떤 문제풀이냐면 단원별로요. 단원별 기출 문제도 다뤄드리고, 이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들과 단원별 문제들을 다뤄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단원별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단원별로 순차적으로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 문제를 풀 때, 이게 내 실력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복습을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간다라는 게 파악이 되니까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의외로 정답을 맞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기출 단원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더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의고사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형 그래서 이렇게 뭐 12월 1월 이제 우리가 요 단원별이 끝나면은요 모의고사형 그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이 모의고사형 문제풀이에서는요 정말 섞어놨죠.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2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16회 정도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 16회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을 파악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의고사형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푼 거를 가지고 다시 그 해설해주는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첫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반이요. 이때 기본을 다져주셔야지 나머지 진행이 될 때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여러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만요. 복습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여러 것들로 다져두시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실강을 듣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듣든 열심히 수업 시간에 귀 기울여서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수업을 들을 때 이제 판서했던 내용, 이제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오늘 집에 가서 했던 내용들, 오늘 이제 수업 진행되었던 사항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를 나간다. 그러면 그 파트와 관련된 사항들을요. 기본 이론서, 그러니까 우리 책 말고 기본 이론서를 하나 선택을 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 이론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근데 이론서는요, 하나보다는 두 개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책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 되게 자세하게 다뤄놓고 있는데 어떤 부분 아예 빠져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감염병이 빠져있는 식품위생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또 이 식품 위생학, 뭐 위생실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셔가지고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들 중에서 한두 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수업 진행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우선 가장 기본 우리 책입니다. 우리 기본 이론서 오늘 했던 내용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소설책을 읽듯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진행을 하면서 이론서들을 한번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요. 소설책을 읽듯이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 다음에 아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거나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집에 가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복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할 기회를 또 한 번 드려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다 또 한 번 드려요. 그래서 실강을 듣는 이제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학생분들은요, 좀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 20-30분 정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미리 프린트물을 좀 풀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 프린트물, 그 복습 프린트물은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책을 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복습이 됐는지 혹시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풀어주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프린트물은 수업 시간 전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풀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학원 실강을 듣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와서 풀면 되는데 그럼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 수강을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보통 하루 강의가 3시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항상 1강, 2강, 3강 3개씩 끊어서 들어주시면 좋아요. 똑같이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는 것처럼요. 3강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서 들어주시면요. 그래서 1, 2, 3강을 듣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출력해야 되겠죠. 프린트물을 출력을 해서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 4강을 다시 들어주시면 4강에서 그 프린트물에 대한 복습 프린트물에 대한 답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의를 3개씩 끊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프린트물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또 이 복습 프린트물은요, 하나는 가로 넣기 하고요, 하나는 OX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 왜냐면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이다 보니까 OX 형태의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도 이렇게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수업 전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에 대한 걸 들어가 봐야겠죠. 이게 또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는 그나마 나은데 법규에서는 참 간혹 안 나오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중에 없는 법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규가 좀 볼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책 8페이지죠. 그래서 8페이지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수업 자료, 참고 자료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수업 전에 이 프린트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참고 프린트물이 있는지. 근데 대체적으로 수업 참고 프린트물이 대다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출력하셔서 오늘 수업 시간에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시간이니까 이제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부터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이 식품위생의 개요에서는요, 식품위생의 말 그대로 개념을 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념을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잡는 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느냐?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전체 여러분 식품위생의 개요는 다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다 알아둬야 돼요.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원에서요, 챕터 1에서요, 자주 나오는 파트가 식품위생의 개요예요. 여기서 뭐가 나올 게 있을까?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식품위생의 정의요. 식품위생의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정의와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둘 다 시험 문제에 여러 번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나왔고 다른 지방직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되었고 심지어 교육청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흔하게 한 번쯤은 나왔음직한 문제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2020년 경기도 문제에서도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에 대해서 가로넣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이거 다 만질 수 있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품위생법 정의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대상이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식품위생이란 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식품,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하면 식품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가 다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 바로 식품위생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품위생법을 보다 보면은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봐요. 식품 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식품 등에 관한 규격과 기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규에.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등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 얘네들이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